나를 유부라 불렀지만 나는 조선의 귀였다. 주입하사. 이 이야기는 만약에 조선 역사상 최악의 요부로 기록된 어우동이 왕이 직접 투입한 비밀 스파이였다면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촛불이 꺼진 깊은 밤,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대전입니다. 정막만이 감도는 왕의 침소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가채를 쓰고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 바로 장안의 화제 기생 어우동입니다. 침상에 앉아있던 젊은 왕 성종이 그녀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남녀간의 정욕이 아닙니다. 서늘하고도 비장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래, 오늘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성종의 물음에 어우동은 말없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옷고름을 풉니다. 스르륵. 비단 저고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녀의 하얀 상체가 드러납니다. 왕은 눈을 질끈 감으려다 이내 경악에 찬 눈으로 그녀의 등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등과 어깨, 팔뚝은 온전한 살가죽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피부 위에는 검고 푸른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붓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바늘로 살을 찌르고 그 안에 먹물을 넣어 새긴 문신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성종의 떨리는 손이 그녀의 등에 닿습니다. 어우동은 고통을 참아내느라 입술을 깨물며 담담히 답합니다. 좌의정이 명나라 사신에게 건넨 뇌물장부, 병조 판서가 사병을 모아 영모를 꾀하는 날짜, 그리고 호조 참판이 빼돌린 국고의 위치입니다. 그녀의 등은 살아있는 비밀 장부였습니다. 놈들은 교활하여 종이로 된 증거는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술과 여인 앞에서만 혀를 놀릴 뿐이죠. 들은 것을 잊지 않으려 제 몸에 새겼습니다. 피와 먹물이 뒤섞여 아물지 않은 상처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도화지 삼아 썩어빠진 조정 대신들의 목숨줄을 그려온 것입니다. 전하, 이제 놈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제 살가죽에 적힌 이 죄목들로 놈들의 목을 쳐주시옵소서. 왕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피 맺힌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왕족의 아내였던 고귀한 여인을 이토록 처절한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년 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 한 여인이 신발을 벗어두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왕실의 종친인 태강수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남편에게 억울하게 소박을 맞고 쫓겨났는데 친정 부모마저 가문의 수치라며 문전박대했기 때문이죠. 어디 갈 곳도 오라는 곳도 없구나. 차라리 이 강물에 몸을 던져 억울함을 씻으리라. 그녀가 눈을 감고 강물로 뛰어내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멈추시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투박한 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챕니다. 자맹을 나왔던 젊은 왕 성종이었습니다. 부인, 어찌 귀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하오. 박씨는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부짖습니다. 놓으십시오. 세상이 저를 버렸는데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절규를 듣던 성종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버려진 자의 서름. 그것은 허수아비 왕으로 살아가며 신하들에게 무시당하는 성종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종은 왕좌에 있었지만 권력은 훈구파 늙은 대신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죠. 성종은 직감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저 여인이라면 내 칼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죠. 성종이 박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부인, 세상이 부인을 버렸다면 그 목숨 나에게 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신하들이 내 눈과 귀를 막고 있소.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지만 뒤로는 나라를 팔아먹는 짐승들이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싶으나 궁궐 안의 법도로는 방법이 없소. 왕은 품에서 단검을 꺼내 그녀에게 쥐어줍니다. 그들의 침실로 들어가 나의 귀가 되어주시오. 세상에 버림받은 그대의 한으로 젖썩은 권력들을 도려내 주시오. 그것은 왕의 명령이 아닌 절벽 끝에 선 두 사람의 피의 맹세였습니다.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줍니다.
자신을 내친 남편, 자신을 멸시한 양반 사회. 그들을 향한 복수심이 차가운 강물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겠습니다. 전하의 그림자가 되어 저들을 파멸시키겠습니다. 그날 밤 양반집 규수 박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선을 뒤흔들 붉은 꽃 어우동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재능을 무기로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사냥을 시작하려 합니다. 타겟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훈구파 대신들. 술잔에는 독을 타고 입술에는 거짓을 바른 그녀의 복수극.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늙은 여우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가장 깊은 비밀을 캐내었을까요? 그날 밤 한강 둔치에서 억울한 눈물을 삼키던 여인 박씨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밤을 붉게 물들일 치명적인 꽃, 어우동이 피어났습니다. 이름을 바꾼 그녀의 변신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화장만 진하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종친의 아내로서 쌓아온 기품 있는 학식에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기생의 교태를 더씹혔습니다. 실을 짓고 검은 고를 타고 춤을 추는 그녀의 재주는 삽시간에 한양 바닥을 휩쓸었습니다. 도성 안에 내로라 하는 사내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어우동의 치마폭을 보지 않고는 풍류를 논하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화려한 치마폭 아래에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왕 성종이 지목한 첫 번째 사냥감은 훈구파의 거두이자 탐욕의 화신 윤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성종을 허수아비 취급하며 국정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왕, 그 녀석이 뭘 알겠어. 이 나라의 주인은 옥좌에 앉은 놈이 아니라 실권을 쥔 나야. 윤대감은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내뱉고 다녔고 그의 집 창고에는 백성들의 피를 빤 재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우동에게 내려진 지령은 단 하나. 윤대감의 아가리를 벌려 그가 감추고 있는 영모의 증거를 찾아내라. 윤대감의 환갑 잔치가 열리던 날 어우동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연회장에 들어섭니다. 수많은 기생들이 윤대감의 눈에 들기 위해 아양을 떨 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윤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를 읊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과 영웅의 호기로움을 노래하는 그 목소리는 늙은 늑대의 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요염하고 고상하면서도 도발적인 그녀의 자태. 윤대감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전율에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우동이라 하옵니다, 대감. 그날 밤 윤대감은 다른 기생들을 모두 물리고 오직 어우동만을 자신의 은밀한 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산 자락 깊은 곳에 숨겨진 윤대감의 별장. 그곳은 세상의 눈을 피해 온갖 향락과 미략이 이루어지는 욕망의 소굴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깔린 침소, 은은한 사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어우동은 윤대감에게 술을 따릅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윤대감의 경계심도 함께 허물어져 갔습니다. 어우동은 탁월한 연기자였습니다. 그녀는 윤대감의 늙고 추한 몸을 어루만지며 마치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인 양치켜 세웠습니다. 대감의 위엄이 임금님보다 더 높다 들었습니다. 천하가 다 대감의 발 아래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시옵니까? 술에 거나하게 취한 윤대감이 어우동의 무릎을 베고 누우며 킬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금? 하하! 그 풋내기 녀석 말인가?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몰라.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어우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어머, 임금님도 모르는 대감마님만의 비밀이라도 있으신지요? 윤대감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어우동을 올려다보더니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냄새나는 숨을 내뱉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밤 명나라 사신들이 압록강을 건너올 게야. 내가 그들에게 아주 비싼 선물을 보냈거든. 선물이라니요? 고려 청자라도 보내셨습니까? 청자? 쳇, 그런 깨지는 그릇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보낸 건 지도야. 순간 어우동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지도라니. 설마. 조선의 북방 국경 수비대가 어디에 매복해 있는지, 군량 및 창고는 어디인지 상세하게 적힌 지도지. 그걸 넘겨주는 대가로 명나라 황제가 나에게 뒷돈을 챙겨주기로 했어.
왕은 꿈에도 모를걸. 으하하. 역모였습니다. 단순한 뇌물 수수가 아니라 나라의 국방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였습니다. 이 늙은 탐관오리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오랑캐에게 조국의 목을 내밀고 있었던 겁니다. 어우동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옆에 있는 술병을 들어 저 더러운 머리통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자신을 탐하는 저 끈적한 손길도 자랑스레 매국을 떠벌리는 저 입도 모조리 찢어발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파이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목숨은 물론이고 왕의 계획도 물거품이 됩니다. 어우동은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옷고름을 쥐고 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얼굴로는 세상에서 가장 요염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나 대감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명나라 황제와도 거래를 트시다니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왕이 아니라 대감이셨군요. 그렇지. 내가 곧 조선이야. 자신의 말에 고무된 윤대감은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윤대감의 코는 소리와 어우동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어우동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꽂혀있던 뾰족한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윤대감을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하얀 허벅지에 비녀 끝을 갖다 댔습니다. 종이는 없습니다. 먹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비밀을 윤대감이 깨어나면 사라질 이 증거를 어딘가에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북방 국경지도 명나라 밀거래, 내일 밤 압록강. 어우동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살가죽을 캔버스 삼아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송글송글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썩어빠진 저들을 단죄할 증거가 될 테니까요. 창밖에는 무심한 달빛만이 그녀의 처절한 기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붉은 문신은 왕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윤대감의 목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요. 첫 번째 사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그녀가 깊이 파고들수록 더 거대하고 위험한 덫이 그녀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흘린 피냄새를 맡고 또 다른 늑대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처형 소식이 도성에 울려 퍼지던 날 어우동은 남몰래 웃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허벅지에 새겨졌던 피 맺힌 글씨가 마침내 썩은 권력의 목을 베어버린 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어우동의 활약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병조판서 이조참판, 네로라 하는 훈구파의 거물들이 그녀의 치마폭 안에서 줄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미소에 취해 자신들의 비리를 술술 불었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의금부로 끌려가 파직당하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성종에 잃어버렸던 왕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어느 늦은 밤 성종은 어우동을 은밀히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등과 팔에 새긴 정보를 전달하고 돌아서려는 찰나 왕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너의 그 상처들이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 왕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촉촉하게 젖은 눈빛. 그 순간 어우동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충심을 넘어선 여인으로서의 연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유일한 남자,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지존. 그녀는 왕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전하. 전하를 위해서라면 이 몸이 지옥불에 타 없어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전하의 검이자 전하의 여인이옵니다. 성종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우동은 그 포옹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그 포옹은 가장 날카로운 칼을 다루기 위한 조련사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연이어 터지는 숙청 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훈구파의 잔당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여우들은 교활하고 예민했습니다. 그들은 실각한 대신들의 행적을 역추적했고 소름 끼치는 공통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윤대감도 박판서도 모두 파직당하기 직전에 그 계집 어우동을 만났소.
그 천한 기생년이 저승사자라도 된단 말인가? 아니지. 그 계집 뒤에 누군가 있네. 칼자루를 쥔 아주 거대한 배우가.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궁궐 바로 성종을 향했습니다. 왕이 기생을 사주해 자신들을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입니다. 위기를 느낀 훈구파는 즉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칼을 들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더러운 무기, 바로 소문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어우동을 타겟으로 삼아 한양 바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요부가 왕실의 종친들과 놀아나며 족보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년이 밤마다 고관대작들을 홀려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주상 전하와도 그렇고 그런 사이라더라. 이것은 치명타였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왕의 가장 큰 무기는 도덕성인데 왕이 천한 기생과 결탁해 신하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성종은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훈구파는 어우동을 왕실을 능멸한 음탕한 요부로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비호하는 왕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어우동을 당장 잡아들여 사형에 처하소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소서. 그들의 목소리는 간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으면 이 여자를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깊은 밤 성종은 홀로 대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우동이 며칠 전 몰래 보낸 연서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하, 날이 춥습니다. 부디 옥체 강건하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를 그리며 잠이 듭니다. 글자마다 꾹꾹 눌러 담은 그녀의 진심이 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종은 괴로워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죄가 없습니다. 자신이 시킨 대로 나라를 위해 옷을 벗고 정보를 캐온 충신 중의 충신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살려두면 왕인 자신이 죽게 생겼습니다. 스파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사랑하는 여인이라 감싸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토사구팽.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했던가요? 왕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당겼습니다. 치익. 어우동의 연서 끝에 불이 붙었습니다. 타들어가는 종이와 함께 왕의 눈빛에 어려있던 일말의 연민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너는 나의 치부가 되었다. 검게 변해버린 제가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왕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답장이자 잔인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한편 기방에 머물던 어우동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왕의 전갈이 끊겼습니다. 밖에서는 자신을 잡아 죽여야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포졸들이 기방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를 구해주실 것이지요? 그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왕이 선물로 주었던 단검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신 것은 달콤한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독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창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녀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곧 들이닥칠 파국을 예감한 듯 어우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촛불에 반사되어 서글프게 반짝였습니다. 믿었던 사랑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버림받은 스파이 어우동의 비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죠.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어 어우동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들이닥친 의금부 포졸들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의 수레에 실려 차가운 의금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기방 앞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요물 드디어 잡혀가는구나. 그녀가 지켜내려 했던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가 그녀의 이마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피보다 더 아픈 것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그분, 왕의 침묵이었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살 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잔혹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게 시킨 놈이 누구냐?
배후가 누구냔 말이다. 훈구파 대신들이 직접 쇠를 달궈 그녀의 하얀 살을 찢었습니다. 치익. 끔찍한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어우동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입안 가득 고인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이 시켰다. 이 한마디면 그녀는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곧 왕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어우동의 귓가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벅처벅. 감옥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 성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던 다정한 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룡포가 아닌 평복을 입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어우동이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불렀습니다. 전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 구해주러 오신 것이지요? 왕은 그녀의 맑은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싸늘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어우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하나 희생하면 왕권이 바로 선다. 훈구파 놈들이 너를 죽여 입을 막으라 나를 압박하고 있다. 나는 힘이 없구나.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판사가 내리는 판결보다 더 잔인한 사랑하는 남자가 내리는 죽음의 명령. 어우동은 왕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냐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딱지가 앉은 입술을 들어 올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처연해서 보는 이의 가슴을 베어내는 듯 했습니다. 전하, 고개를 드소서. 그녀가 묶인 손을 뻗어 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염려 마소서. 저는 전하의 스파이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색을 밝히는 미친 여인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더러운 요부로 죽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 입이 닫혀야 전하가 사십니다. 부디 살아남으셔서 훗날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드소서. 그것이면 제 죽음값은 충분합니다. 왕은 소리 없이 오열하다 도망치듯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어우동은 왕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서 가져갈 마지막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문장이 열렸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우동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판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실직고하거라. 내년이 고관대작들의 약점을 캐내어 누구에게 바쳤느냐? 배후가 누구냐? 순간 국문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우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훈구파 대신들과 저 멀리 병풍 뒤에 숨어있을 왕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배후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그저 사내들의 몸이 탐나 놀아났을 뿐입니다. 권력 있는 사내들이 내 치마폭에서 허우적대는 꼴이 우스워 즐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새긴 그 문신들은 무엇이냐? 그것이 첩자의 증거가 아니냐? 판사의 추궁에 어우동은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자신의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훈구파의 비리장부들. 그녀는 그 글씨들을 어루만지며 요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거요? 이건 첩자의 암호가 아닙니다. 뭐라? 제 정인들의 이름입니다. 밤마다 저를 안았던 사내들을 잊지 않으려 사랑의 징표로 새긴 것입니다. 제가 워낙 많은 사내를 안아 헷갈릴까봐 적어둔 것인데 이것이 죄가 됩니까?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치명적인 국가 기밀이 순식간에 한 여인의 음탕한 낙서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병풍 뒤의 성종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
여인으로서의 수치심 그리고 목숨까지 모두 바쳐 왕을 지켜낸 것입니다.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기를 선택하면서 말이죠. 이런 천한 년, 더 들을 것도 없다. 당장 사형에 처하라.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습니다. 어우동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끝내 왕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을 연약한 왕이 저 푸른 하늘처럼 강인해지기를 빌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장 더러운 오명을 뒤집어 쓴 여인. 역사는 그녀를 요부라 기록하겠지만 진실을 아는 단 한 사람의 가슴 속에는 충신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 그 붉은 동백꽃 같은 최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죄인들을 실어 나르는 수레, 함거에 갇힌 어우동이 도성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녀의 시 한 수, 춤사위 하나를 보겠다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손에는 꽃 대신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저 더러운 년, 나라를 망신시킨 요물. 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네. 당장 죽여라. 날아온 돌이 그녀의 이마를 찢고 썩은 채소가 하얀 소복을 더럽힙니다. 군중들의 욕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지만 어우동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은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원망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하, 들리시옵니까? 저 백성들의 분노가. 제가 모든 오물을 뒤집어 썼으니 이제 전하는 깨끗해지셨습니다. 부디 저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 마시고 강건한 왕이 되소서. 그녀는 자신이 조선의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됨으로써 왕이 빛나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사랑법이었고 그녀가 완성한 충심이었습니다. 그 시각 멀리 궁궐의 높은 누각위. 성종이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는 승지들과 내관들이 숨죽여 서 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보지 않으시는 것이 신하의 만류에도 성종은 요지부동입니다. 슬퍼해서도 안 되고 동요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왕이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어우동이 목숨 걸고 지킨 비밀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옷소매 속은 달랐습니다. 뒷짐을 진 왕의 손.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선혈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보다 사랑하는 여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비겁한 자신의 처지가 더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힘이 부족하여 너를 죽이는구나. 왕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왕의 붉은 눈시울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망나니의 칼춤이 시작되고 북소리가 둥둥 울립니다. 어우동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궁궐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전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생에는 왕과 스파이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서걱.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조선을 뒤흔들었던 붉은 꽃이 졌습니다. 흰 눈 위로 붉은 피가 흩뿌려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토록 좋아했던 붉은 동백꽃이 떨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죽음과 함께 왕실을 위협하던 스캔들도 훈구파의 의심도 모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녀의 이름은 음탕한 요부의 대명사가 되어 씹히고 씹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종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약하고 눈치 보던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우동이 남긴 피로 쓴 정보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윤판서, 그대는 명나라와 내통한 죄를 물어 파직한다. 김참판, 국고를 횡령한 증거가 여기 있다. 유배를 보내라. 서슬 퍼런 숙청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추풍낭엽처럼 떨어져 나갔고 그 빈자리는 젊고 깨끗한 살인파 인재들로 채워졌습니다.
성종은 조선의 법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여 조선의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군이 나타났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눈부신 번영의 밑바닥에 이름 없이 죽어간 한 여인의 핏물이 고여있다는 사실을요. 어느 늦은 가을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년의 성종이 아무도 없는 후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는 정자 위에 올라 주안상을 차립니다. 술잔은 2개입니다. 맞은편 자리는 비어있지만 성종은 마치 누군가 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술을 따릅니다. 부인, 오랜만이요. 그곳은 춥지 않소?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왕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보시오. 그대가 그토록 원하던 나라가 되었소. 간신들은 사라졌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있소. 헌데 과인은 어찌 이리 외로운 것입니까? 성종이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냅니다. 어우동이 처형당하던 날 몰래 챙겨두었던 그녀의 댕기입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어루만집니다. 세상은 그대를 기억하지 못하오. 사관들은 붓을 들어 그대를 요부라 적었고 백성들은 그대 이름에 침을 뱉소. 하지만 말이오. 성종이 술잔을 들어 입에 털어넣습니다. 독한 술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지만 가슴의 통증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으나 과인의 가슴에는 영원히 문신처럼 남았소. 그대는 조선 최고의 충신이었소. 바람이 붑니다. 툭. 붉은 동백꽃 한 송이가 왕의 술잔 옆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그 옛날 자신의 몸에 칼을 대서라도 왕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붉은 마음처럼 말이죠. 성종은 그 꽃을 집어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사랑을 버려야 했던 왕의 슬픈 밤이 깊어갑니다. 기록되지 못한 진실, 역사 뒤편으로 사라진 그림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행간에는 이토록 시린 눈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부라는 가면을 쓰고 죽어간 스파이 어우동. 오늘 밤 붉은 동백꽃을 보신다면 그녀의 서글픈 희생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진실. 어우동. 1480은 조선 성종 때의 실존 인물로 왕족인 태강수의 아내였으나 이혼 후 수많은 남성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정은 유교적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그녀에게 가혹한 처벌을 요구했고 결국 성종은 법전에도 없는 사형을 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와 관계를 맺은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가벼운 벌을 받거나 풀려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치정 사건의 처벌이 아니라 당시 왕권 강화와 유교 윤리 확립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해석이 현대 역사학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